요양원? 요양원이라고? 내가 그동안 뭐 잘못했길래 이제 나를 버린대? 명절마다 너희 밥상 차리느라 허리 휘었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 그래, 늙은 게 죄지. 아픈 게 죄고. 손주 키워준 건 고맙다 소리 한마디 없이 이젠 귀찮대. 짐이래. 내가 그렇게 귀찮았냐? 그래, 나도 이제 알겠다. 사람은 늙으면 가족이 아니라 짐 되는구나. 이제는 밥상도 옷도 약도 다 필요 없단 말이지. 좋아, 그렇게 해봐라. 대신 이제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열흘 동안 빼앗긴 내 시간, 내 손, 내 인생 한 푼도 그냥 안 넘겨. 내 손에 남은 게 얼마든 그건 내 피고 내 인생이야.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살릴 거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방영자입니다. 올해 71살이고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제일 시끄러웠던 하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날 아무도 듣지 못한 제 목소리를 이제는 세상이 듣게 해주려 합니다.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한 일은 손주 도시락을 싸는 일이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새벽 5시 무릎이 먼저 깨어났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오늘도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밥솥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훅 올라왔다. 그 김 냄새가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칼을 쥐었다. 예전엔 한 번에 쓱쓱 썰었는데 이제는 몇 번 자르다 보면 손가락 관절이 먼저 항의를 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할머니, 오늘은 당근 많이 넣어줘요. 손주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김밥을 말 때면 숨을 죽였다. 김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 김발을 힘껏 말아 올리고 칼로 조심조심 썰어 한 조각 들어 올린다. 단면이 예쁘게 나오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 내 편 같았다. 식탁 위엔 도시락 2개가 나란히 놓였다. 손주 둘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 작은 통 안에 내 하루와 내 마음이 다 들어 있었다. 6시쯤 되면 방문이 덜컥 열렸다. 할머니 안녕. 부스스한 머리, 반쯤 감긴 눈.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래, 우리 공주님, 왕자님. 따뜻한 미역국을 떠서 입에 가져다 주며 후후 뜨거우니까 불어서 먹어. 입을 오물거리는 입술을 보고 있으면 밤새 쑤시던 허리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며느리는 이미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아들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엄마, 김치 좀. 그 말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무릎을 굽혀 김치통을 꺼낼 때마다 허리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그래도 웃으며 말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 아들 앞에 놓아도 고맙다는 말은 들린 적이 별로 없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 젓가락만 움직였다. 아침이 끝나면 싱크대 안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다. 뜨거운 물을 틀고 수세미에 세제를 짜 넣었다. 손등에 거품이 묻어도 마디가 욱신거려도 그냥 원래 엄마가 하는 일이지 하고 넘겼다. 설거지가 끝나면 빨래 바구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젖은 빨래를 한번 털어 베란다에 널고 집게를 집을 때마다 손가락이 뻐근했다.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점심은 대충 김치에 밥 한 술 말아 먹고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다. 집에서 시장까지 가는 길이 해가 갈수록 길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차오르면 길가 벤치에 잠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영자야. 다시 일어나 장을 봤다. 반찬거리를 하나둘 담다 보면 장바구니 무게가 손잡이에서 손바닥으로 손목으로 내려앉았다. 해가 기울 즈음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손주 둘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래, 오늘 학교 어땠어? 간식을 내오며 묻는다.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고 우유를 데워 컵에 따라준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반짝이는 눈을 보며 말해준다. 그랬어? 우리 손주가 최고네. 그 말이 진심이었다. 내가 이 집에서 붙잡고 사는 건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니라 결국 이 아이들이었다. 저녁이 되면 또다시 부엌 불을 켰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다. 밥 먹어라.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식탁 한쪽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훔쳐봤다. 이게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왔지. 식사가 끝나면 늘 같은 말이 돌아왔다. 어머님, 이거 좀 해주세요. 애들 숙제 봐달라는 말, 주말에 봐달라는 말, 아침 좀 챙겨달라는 말. 처음에는 죄송해요. 부탁 좀 드릴게요. 가 붙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앞부분이 사라졌다. 나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다. 응, 그럴게. 다른 말을 할 줄 몰랐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나만 미안해질 것 같았고 요즘도 그런 구닥다리 시어머니가 있냐. 그 소리가 들릴까봐 겁이 났다. 가끔 이웃이 말했다. 영자 씨는 복도 많아요.
며느리도 효하고 손주도 예쁘고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복이지요 뭐. 입술 끝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한숨이 길게 내려앉았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허리가 쑤셔왔다. 옆을 보면 남편이 자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맴돌았다. 그럼에도 나는 믿었다. 그땐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다. 주면 줄수록 더 사랑받을 줄 알았다. 헌신이 쌓이면 언젠간 고마움이 돌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내 희생은 어느새 이 집의 기본 옵션이 되어 있었고 나는 그걸 가족이라 부르며 버텼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리하던 참이었다. 물소리가 싱크대에서 흘러나왔고 거품이 손등에 묻었다.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며 창문 밖을 바라봤다. 가을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 해가 지면 또 밤이 오겠지.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응, 맞아. 요즘 시설 좋은데 많대. 그 말에 귀가 쫑긋해졌다. 시설? 무슨 시설? 물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다. 요양원도 시설 좋고 조용하대 시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땅! 금속 소리가 부엌 바닥에 울렸다. 지금 뭐라 그랬지? 심장이 쿵 내려앉고 귀가 뜨거워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요양원? 나를?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무너져 내렸다. 열해 동안의 아침밥, 열해 동안의 도시락, 그 모든 날이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다. 들키면 안 됐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컵을 씻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부엌문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다. 요양원이라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가슴이 미어졌다. 열해 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부엌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숨이 막혔다. 내가 뭘 잘못했나?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눈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거울 속의 나는 낯선 사람 같았다. 한참을 울다가 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 앉은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시설에 계시면 더 안전하대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밥알이 입안에 있었지만 삼킬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막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밥알이 목에 걸렸다. 삼키려고 해도 내려가지 않았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겨우 밥알이 넘어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상 위를 바라봤다. 반찬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만든 것들. 김치, 나물, 조림, 국. 그 위에는 내가 평생 쌓아온 시간들이 차가운 밥처럼 식어 있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실 나이잖아요. 저희도 일하느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마음까지는 닿지 않았다. 편히 쉬라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뜻을 알았다. 이제 필요 없다는 뜻, 짐이 됐다는 뜻. 손주 둘은 밥을 먹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반찬을 집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슬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갈게. 어머님 밥 다 안 드셨잖아요. 며느리가 물었다. 배불러서. 거짓말이었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저 어둠처럼 내 마음도 어두워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똑똑.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마음은 멈춰 있었다. 내가 남의 집살이라도 한 건가? 내 집에서 내 자식 밥상을 차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내 집이 맞긴 한 걸까? 이젠 여기서도 나는 손님 같았다. 나를 걱정해주는 목소리는 없고 나를 정리하려는 말들만 들렸다. 옆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여보, 나 어떡하지?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들키면 안 됐다. 약해 보이면 안 됐다. 그날 이후 마음 한켠이 서서히 식어갔다. 누군가 내 등을 쿡 찌른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졌다. 그래, 나도 이제 정리 좀 해야지. 이 집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그 결심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불이 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든 불이 꺼진 집에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왔다. 똑똑똑.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 같았다. 자식들이 쓰던 방은 조용했고 손주들 사진이 걸린 벽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났다.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속 깊은 곳에 밀어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상자였다.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 세월이 흘러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뚜껑을 열자 먼지가 허공에 흩날렸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그 속에는 오래된 통장과 등기 서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겨둔 유서 같은 메모지 한 장,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한복을 입은 내 모습도 보였다. 22살 때의 나. 세상 무서울 게 없던 나. 사랑 하나면 다 해낼 수 있다고 믿던 나. 그때는 세상이 단순했고 사랑 하나로 모든 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았다. 자식 키우고 가게 일 도와주고 한 번도 나를 위한 날은 없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붙잡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젠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사진을 내려놓으며 한숨이 새어나왔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나였는데 그걸 잊고 살았다. 나는 늘 뒤에 서서 웃고 늘 미안해했고 늘 괜찮다고 했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버렸던 거다. 통장을 꺼내 들었다. 오래된 통장이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만들어준 통장. 여보, 이거 당신 명의로 해둘게.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이거 쓰세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통장을 펼쳤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 적금도 들고 이자도 붙고 몇십 년이 쌓이니 제법 됐다.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했더라? 손주들 학비? 아들 사업자금? 아니면 며느리 차 바꿔주기? 그동안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늘 필요하면 쓰라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건 내 피고 내 인생이다. 상자 속에서 손주들 앨범을 꺼냈다. 첫 돌 사진 속 그 아이들. 케이크에 얼굴을 묻고 깔깔 웃던 모습이 선명했다. 손가락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쓸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남겨줘야겠다. 세상 누구보다 순수했던 그 웃음을 돈 때문에 흐려지게 둘 순 없었다. 아이들 사진 뒤에 작은 메모지가 끼어 있었다. 손주가 어릴 적 쓴 편지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 글씨를 보니 눈물이 또 났다. 이 아이들은 아직 순수하다. 아직은 돈이 뭔지도 모른다. 그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었다. 나는 상자에서 통장을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 그게 내 피고 내 인생이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등기 서류도 꺼냈다. 이 집이 절반이 내 명의였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건 당신 거야. 절대 빼앗기지 마. 그렇게 말했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남편은 이럴 날이 올 걸 미리 알았던 게 아닐까?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종이의 감촉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지켜준 이 문서로 나 이제 나를 지킬게요. 상자를 다시 정리하며 새로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며칠 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였다. 위임장 초안, 손주명의 신탁 계좌 설정 동의서. 그 서류를 보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자식들이 미워할까?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들을 하나씩 밀어냈다. 아니야. 나는 열해를 줬다.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인생을. 이제 마지막만큼은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저 불빛처럼 나도 이제 내 길을 비춰야겠다.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길.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길. 그날 밤 내 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자랐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만 울자, 영자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을 마주봤다. 박영자,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버텼으면 이것도 해낼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하니 힘이 났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어제보다 조금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얼굴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땐 저희가 말이 심했어요. 죄송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요양원 얘기는 그냥 일단 알아만 본 거예요. 그 말이 귀에는 닿았지만 가슴까지는 닿지 않았다. 사람이 늙으면 귀는 멀어도 마음은 다 듣는다. 그들의 사과에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 문제 없겠지 하는 표정이 보였다. 며느리가 덧붙였다. 저희가 일 때문에 어머님을 제대로 못 봐드려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계셔야 이 집이 돌아가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있어야 집이 돌아간다고? 그게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인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아들이 물었다. 엄마, 화 많이 나셨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보이는 건 불안함과 두려움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준비해둔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 봉투는 밤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베이지색 봉투. 그 안에는 내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통장 사본, 등기서류 사본, 그리고 위임장. 여기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다. 나 건드리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단단했다. 두 사람의 눈이 커졌다.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다. 아들은 봉투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정면으로 마주봤다. 그 안에 내가 누굴 믿는지가 써있다.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멈췄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들은 봉투를 바라봤지만 차마 손을 대지 못했다.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그게 뭔데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열어봐. 며느리가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났다. 서류를 꺼내 펼쳤다. 두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표정이 굳어졌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이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안엔 오래된 통장과 등기 서류, 그리고 새로 쓴 한 장의 위임장이 있었다. 모든 재산을 손주명의 신탁 계좌로 옮긴다는 서류였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오직 아이들만의 이름이 적힌 문서. 며느리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머님, 이건 진짜예요? 진짜다. 언제 이런 걸? 며칠 전에 법무사하고 다 상의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저희 믿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믿는 거하고 지켜주는 건 다른 거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나는 그들을 향해 짧게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젠 나도 내 몫을 찾으려 한다. 내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드디어 나를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더 컸다. 아들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손주 명의 신탁이요? 성년 전까지 접근 불가? 그래, 그럼 저희는 손 못 댄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잘못한 게 아니다. 단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다. 당한다는 게 무슨, 요양원 보낸다는 말. 내가 다 들었다. 순간 두 사람이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입이 다물어졌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건 그냥이 아니었다. 너희는 진심이었어.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봉투에, 그리고 봉투 너머의 내 눈빛에 멈춰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다. 손을 창틀에 얹었다. 나무 질감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나는 열해를 이 집에 줬다.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인생을. 하지만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 거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껏 그래왔잖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나는 그게 필요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직 나 박영자로서의 하루가 시작됐다. 두 사람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에, 이 집에.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그 집을 나온 뒤 시장 골목 끝의 허름한 여인숙에 머물렀다. 방은 작았지만 창문으로 새어드는 바람이 유난히 따뜻했다. 사방 2평 남짓한 방.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편안했다. 이불은 낡았지만 햇볕 냄새가 났고 밤마다 들려오는 옆방 TV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켰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드라마 대사 소리, 광고 음악 소리, 그 소음들이 외롭지 않게 해줬다.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해방된 눈물이었다. 아침이면 여인숙 앞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어묵 국물을 사왔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친절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네, 김밥 하나 주세요. 어묵 국물도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고맙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조그만 방바닥 위에 앉아 그동안 차려주기만 했던 밥을 이제는 내 손으로 내 입에 넣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이상하게도 든든했다.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가슴까지 따뜻해졌다. 이제야 내 밥을 먹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밥.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먹는 밥.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알았다. 낮에는 시장을 걸었다. 천천히 아무 목적 없이 과일 가게 앞을 지나며 복숭아 냄새를 맡았다. 생선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구경했다. 꽃집 앞을 지나며 국화 향기를 들이마셨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2,000원이요. 하나 주세요. 사과 하나를 샀다. 여인숙에 돌아와 작은 칼로 껍질을 벗겼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 소리가 났다. 달았다. 이 작은 사과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갔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밤이 되면 여인숙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 그 소리들이 나를 위로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영자 어르신 위임장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드님 내외분과 함께 오시면 서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날짜를 잡았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갈게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끝나는구나.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그날 아침 나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오래전에 산 옷이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래된 가방을 들었다. 가방 속에는 며칠 전 내가 건넸던 그 봉투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손에 잡히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그건 내 지난 세월의 무게였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주름이 창피하지 않았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증거니까. 여인숙 문을 나서며 분식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다녀오세요. 네, 다녀올게요. 버스를 탔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빌딩들, 사람들, 나무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법무사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이 햇살에 반짝였다. 어서 오세요. 박영자 어르신이시죠? 젊은 직원이 맞아주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자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류 더미 위에 베이지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엔 긴장과 불안이 엉켜 있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 오셨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박영자 씨의 재산은 손주 명의의 신탁 계좌로 설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신탁이라 성년 전까지는 부모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말이 끝나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며느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침묵은 후회 같기도 분노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신탁 계좌는 두 손주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해제됩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생활비나 교육비도 안 되나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의 독립 이후를 위한 자금입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갈 때 그 출발을 돕기 위한 용도라고 박영자 씨께서 지정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내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떨림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돈은 안 남기더라도 진심만은 남기고 싶었다. 그게 나의 전부였다. 내 인생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해 흘러갔지만 이 마지막만큼은 내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박영자로서의 결정을 남기고 싶었다. 아들이 낮게 말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그 말에는 원망도 서운함도 어쩌면 조금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정리야. 정리요? 내 인생의 정리. 그리고 너희 인생과의 선긋기. 그 한마디에 아들의 입이 다물렸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못됐나요? 못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지. 무엇에요? 날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건 어르신의 뜻이고 법적으로 완전합니다. 이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신탁은 철회 불가능합니다. 한번 설정되면 어르신께서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아들이 물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사세요? 내가 알아서 산다. 어디서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다.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랑 같이 계셔야죠. 혼자 어떻게? 혼자가 편하다. 그 말이 차갑게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 어깨를 감쌌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내 손주 또래의 아이들이었다. 배낭을 메고 웃으며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너희 몫은 할미가 지켜놨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어르신 모십니다. 잘 보관하세요. 고맙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결정의 무게.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눈앞이 환하게 열렸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다. 저 끝에 엘리베이터가 보였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따라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엄마. 아들이 불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만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도 이제 그냥 박영자로 살고 싶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숫자가 줄어들었다. 5층, 4층, 3층, 2층, 1층. 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깨끗했다. 오래된 먼지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박영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날씨 좋네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네, 정말 좋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디 가세요? 집으로요. 집이 어디신데요? 시장 쪽 여인숙이요. 아, 거기 조용하고 좋죠. 네, 마음에 들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버스가 왔다. 할머니와 함께 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빌딩, 간판, 나무, 하늘. 모든 게 평범했지만 오늘만큼은 아름다워 보였다. 여인숙에 도착했다. 계단을 올라 방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 나를 반겼다. 가방을 내려놓고 이불 위에 앉았다. 서류 봉투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영자. 그 이름을 보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뿌듯한 눈물이었다. 나 해냈어. 드디어 나를 지켰어. 며칠 후 여인숙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길이 들렸다. 톡톡톡. 할머니. 낯익은 목소리였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 목소리를 알아. 문을 열자 손주가 두 손으로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노란 국화 몇 송이. 가을 햇살이 아이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서 무너졌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작은 어깨가 내 품 안에서 떨렸다. 괜찮다. 할미 여기 있다. 아이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다.
어린 시절 아들에게서 맡던 그 냄새,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고마워서였다. 아이를 방 안으로 들였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응, 여기가 할미 집이야. 작네요. 그치? 근데 할미한텐 딱 좋아. 아이가 방을 둘러봤다. 작은 책상, 낡은 옷장, 창가에 놓인 화분. 할머니 여기 편해요? 응, 편해. 진짜요? 진짜야.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넌 그냥 내 길 잘 가면 돼. 할미는 내가 있어 행복했어. 나도요, 할머니. 그 짧은 대답이 내 인생의 마지막 위로 같았다. 엄마 아빠는 알아? 내가 여기 온 거?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몰래 왔어요. 학교 끝나고 혼자 왔어요.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랬구나. 할머니 우리 집에 안 오세요? 그 물음에 가슴이 아팠다. 할미는 여기가 좋아. 왜요? 여기선 할미가 할미로 살 수 있거든.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의미를 다 이해하진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다. 어묵 국물 냄새가 났고 어딘가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오래된 노래.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 할머니 저기 붕어빵 사요. 아이가 가리켰다. 그래 사자.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웃으며 맞아줬다. 단골 손님이네요. 손주 데리고 오셨어요? 네, 우리 손주예요. 참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붕어빵 2개를 샀다. 따뜻한 붕어빵을 손에 쥐고 아이와 함께 먹었다. 할머니 뜨거워요. 후후 불어. 아이가 붕어빵에 입김을 불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가 웃었고 그 웃음소리에 내 마음이 덩달아 따뜻해졌다.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해 우리 공주. 엄마 아빠가 할머니 나쁘게 말했어요. 그 말에 걸음이 멈췄다.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우리 돈 다 가져갔대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화가 났어요.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할미가 가져간 게 아니라 너희한테 준 거야. 네,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그때 쓸 수 있어. 할미가 너희를 위해 남겨둔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할미는 너희가 힘들지 않게 하고 싶었어. 아이가 웃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고맙긴. 우리 손주한테 당연한 거지. 아이를 다시 안았다. 작은 몸이 내 품에 꼭 맞았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걸로 됐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끝까지 살았다. 그날 저녁, 아이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며 한참 동안 손을 놓지 못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또 와.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버스 문이 닫히기 전 아이가 내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눈시울을 훔치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새끼야. 버스가 출발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아이의 손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계속 흔들고 있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버스가 떠난 뒤에도 그 소리가 귀에 오래 남았다. 사랑해요. 그 3글자가 내 가슴에 새겨졌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여인숙방 안에서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 대신 봄바람이 들어왔다. 아직 가을인데 봄바람처럼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저 별이 남편일까?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걸까?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내 인생아. 참 길고 고단했지만 그래도 끝은 따뜻하구나.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다. 해낸 사람의 눈물, 이겨낸 사람의 눈물. 긴 세월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시어머니로만 살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비로소 나로서의 하루를 살았다. 창틀에 팔을 얹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달이 그 뒤에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다.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내가 있든 없든.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내가 있어야 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사람들은 늙으면 짐이 된다고 했다. 아프면 폐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건 늙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늙은 거라고. 내가 짐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짐으로 만든 거라고.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했다. 남의 눈치가 아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정리했다. 이제야 정말 두렵지 않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가 지켰으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부드럽게 빛났다. 이 작은 방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나로 있을 수 있었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잘했어. 참 잘했어. 미소가 지어졌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악몽도 없고 걱정도 없는 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쉬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와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손을 뻗어 그 빛을 만졌다. 따뜻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장 소리가 들려왔다. 사과 싸요. 한 봉지 1,000원. 생선 싱싱해요. 어묵 드세요. 따뜻해요. 그 소리들이 아침을 깨웠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다. 좋은 아침이야, 영자야. 스스로에게 인사했다. 분식집에 가서 김밥과 떡볶이를 샀다. 어르신, 오늘 표정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밝아 보이세요. 고마워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아침을 먹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떡볶이를 집어 먹었다. 맛있었다. 예전엔 남들 먹이느라 정작 내 입엔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식사를 마치고 방을 정리했다. 이불을 개고 책상을 닦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신선한 바람. 오후에는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노인들이 운동을 했다. 모두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시간을 산다. 누구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 저녁에는 여인숙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일기장을 꺼내 오늘을 적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손주가 찾아왔고 나는 나로 살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펜을 놓고 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세상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누군가는 날 늙은 짐이라 했지만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했어요. 여러분도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지켜주세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엔 고요한 평화가 피어올랐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용기에서 온다는 걸. 당신도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처럼요. 71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나처럼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지켜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